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자식이라는 게 뭔지, 핏줄이라는 게 뭔지, 평생을 살아도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이라고들 하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민태가 유날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인물도 훤하고 말도 어찌나 부침성 있게 하는지. 깍듯하게 어머님, 어머님 하며 따르는 모습에 제 마음은 솜사탕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꿈에도 몰랐지요. 그저 복덩이가 굴러들어왔구나. 이제 우리 민태 고생 끝이구나. 하고 안심했던 제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었어요. 모든 비극은 바로 그 핸드폰, 제 손때 묻은 낡은 핸드폰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은 주말 오후였어요.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볕을 쬐며 엊그제 담근 오이소박이를 꺼내놓고 아들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태가 이 오이소박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곧이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엄마, 저희 왔어요. 하는 아들의 목소리 뒤로 나리의 앙칼진 하이톤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와, 맛있는 냄새. 나리는 익숙하게 식탁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최신 유행이라는 명품 가방을 옆에 놓더군요. 제 눈에는 그저 가죽 쪼가리로 보이는데 저런 게 아파트 전세금과 맞먹는다는 소리를 들으니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 싶었어요. 나리야, 오는 길에 힘들지는 않았어? 운전은 민태가 하고. 제가 물으니 나리는 손톱을 매만지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했어요. 민태 씨는 운전하는 거 답답해서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나리가 갑자기 가방에서 번쩍이는 새 핸드폰을 꺼내 흔들어 보였어요. 젊은 사람들 말로 인덕션이라고 부르는 카메라가 3개나 달린 최신형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색깔 정말 예쁘죠? 사진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나온대요. 어머님도 이걸로 바꾸세요. 답답하게 옛날 거 쓰지 마시고요. 은근히 제 핸드폰을 깎아내리는 말투였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아들 녀석 월급 뻔한데 저런 사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잠시 걱정이 스쳤지만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나 싶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자기 핸드폰 자랑을 늘어놓던 나리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게 왜 이러지? 나리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새 핸드폰을 손바닥에 몇 번 내리치며 전원 버튼을 눌러댔습니다. 아, 짜증나. 산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먹통이 됐네. 중요한데 연락할 곳이 있는데 투덜거리는 나리의 모습에 민태가 안절부절 못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리가 급하게 연락할 때가 있나 봐. 엄마 핸드폰 잠깐만 빌려드리면 안 될까?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제 핸드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거든요.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의 소소한 연락, 제 모든 일상이 그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걸 뭘 빌려가니? 서비스 센터에 가봐야지 제가 마뜩잖게 대답하자 나리가 금세 울상을 지으며 말꼬리를 느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잠깐이면 돼요. 딱 한 통만 하고 드릴게요. 네. 친구랑 약속 잡은 게 있는데 확인을 해야 해서요. 옆에서 민태는 계속 제 팔을 툭툭 치며 눈치를 줬습니다. 엄마, 그냥 좀 빌려드려.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아들 녀석의 성화에. 그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나리의 연기에 저는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알았다, 알았어. 유난 떨기는. 여기 있다. 금방 돌려줘야 한다. 저는 안방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나리에게 건넸습니다. 나리는 핸드폰을 받아들자마자 언제 울상이었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쪽 방에 가서 조용히 통화만 하고 올게요. 나리는 그렇게 제 핸드폰을 들고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제 인생을 통째로 들고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나리는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깟 통화 한 통이 뭐 그리 오래 걸리는지. 제가 아가 아직 멀었니? 하고 묻자 나리는 그제야 문을 빼꼼 열고 말했어요. 아, 어머님 죄송해요. 통신 상태가 안 좋은지 자꾸 끊겨서요. 거의 다 됐어요. 그 말에 또 속아 넘어간 저는 더는 재촉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나리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오래 써서 죄송해요. 근데 이거 좀 많이 느리네요. 제게 핸드폰을 돌려주는 나리의 말투에는 고마움 대신 불평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는 뭐가 그리 급한지,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라며 민태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가 정성껏 싸놓은 오이소박이 김치통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리의 뒤를 허둥지둥 따라 나섰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허탈한 마음에 한숨만 내쉬었어요. 돌려받은 핸드폰을 무심코 켰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배터리가 거의 닳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뭘 했기에 배터리가 이리도 없는 건지. 그때 조금만 더 유심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오래된 핸드폰이라 배터리가 빨리 닳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충전기에 꽂아둘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시커먼 구렁이가 제 발목을 칭칭 감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리가 빌려갔던 일은 까맣게 잊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드라마를 보다가 잠시 채널을 돌리는 사이에 딩동하고 문자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니 생전 처음 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땡땡캐피탈 박정순 고객님, 신청하신 500만 원 신용대출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심사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출이라니요. 평생 남에게 돈 한 번 빌려본 적 없는 저인데 이런 문자를 받으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것들이 누굴 보고. 내가 돈이 없어서 대출받을 사람으로 보이나 저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스팸 문자도 참 가지가지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순진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수법이겠거니 하고는 곧장 해당 문자를 꾹 눌러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드라마에 집중하려 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어요. 박정순 고객님하고 정확하게 찍힌 제 이름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털어냈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 주 주말, 저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며칠 뒤가 제 생일이라 친구들이 밥을 사주겠다며 성화를 부렸거든요. 시장 입구에 있는 단골 칼국수 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을 보니 현금이 모자랐어요.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네. 걱정 마라. 내게는 이게 있지. 저는 으쓱하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깔아준 모바일 간편결제 앱은 제게 있어 최신 문물의 상징과도 같았거든요. 얼마 전에도 넉넉하게 10만 원을 충전해 두었으니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가게 주인이 내민 결제 단말기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는 순간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차가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잔액이 부족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친구들은 옆에서 정순아, 너 그거 쓸 줄은 아는 거냐? 그냥 내가 낼게라며 웃었지만 저는 자존심이 상해오기가 생겼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가게 한쪽으로 비켜서서 간편결제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10만 원이 넘게 있어야 할 잔액이 고작 몇천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놀라 손가락을 떨며 이용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기억에 없는 결제 기록들이 줄줄이 나타났어요. 3일 전 땡땡 스타일이라는 쇼핑몰에서 2만 8천 원. 이틀 전 같은 쇼핑몰에서 3만 5천 원. 그리고 어제는 땡땡 게임이라는 곳에서 만 원, 또 만 원, 15,000원. 도합 1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내 핸드폰을 만지기라도 한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유나리였어요. 하지만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결국 그날 칼국수 값은 친구가 대신 계산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창피함과 황당함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나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나서야 나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보다 한 톤 높은 어딘가 귀찮음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여보세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가, 혹시 내 핸드폰으로 뭐 산 적 있니? 간편결제 돈이 하나도 없어져서 말이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나리의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요? 제가 어머님 돈을 뭐하러 써요? 저 돈 많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이어서 나리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저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한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혹시 연세 드셔서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거 많다던데. 여기저기 막 누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다고 하더라고요. 호호. 이제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카드 쓰세요. 복잡하잖아요. 나리의 웃음소리가 귀에서 윙윙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기억력 없고 판단력 흐린 늙은이 취급하는 그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아니다. 내가 그런 걸 잘못 누를 사람이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나리는 에이, 그러시겠죠. 근데 저는 정말 아니니까 다른데 한번 알아보세요. 저 지금 바빠서 끊을게요. 어머님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고 끊어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어요. 나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설마 하는 의심이 머릿속에서 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는 그런 끔찍한 예감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내내 파문이 일었습니다. 나리의 뻔뻔한 목소리와 저를 노인네 취급하던 그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어요. 애써 아니라고, 내가 정말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려 해도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설치고 나니 혈압이 오르는지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런 일로 자식 내외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깟 몇만 원 내가 잃어버린 셈 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평온을 찾으려 안간 힘을 썼지요. 하지만 운명은 제가 어설픈 평화 속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더 거대한 폭풍이 제 삶의 문턱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으니까요. 사건은 보름 정도 지난 후에 터졌습니다.
매달 말일은 제가 가진 작은 상가에서 월세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세입자분들이 하루 이틀 늦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날짜를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입금해 주십니다. 그 돈을 받아 공과금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남는 돈은 다시 예금 통장에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제 유일한 재테크이자 소소한 낙이었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은행 앱에 들어가 입금 알림이 떴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분명 어제 저녁까지 확인했을 때와 통장 잔액의 앞자리 숫자가 달랐습니다. 한참을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어요.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아니 숫자 하나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 조회를 눌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출금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김민태 앞으로 정확히 1,000만 원. 출금 시간은 닷새 전 새벽 2시 17분. 제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1,000만 원이라니요. 제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제 노후 자금이자 마지막 보루 같은 돈이었습니다. 소액 결제 몇만 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혹시 아들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제게 말을 못하고 가져다 쓴 걸까? 하지만 민태는 그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제게 먼저 상의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체 기록에 찍힌 이름은 분명 아들 이름인데 왜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을까요?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은행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걸 거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겉옷을 꿰어 입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단추를 채우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1,000만 원이라는 숫자와 김민태라는 이름 석 자만 맴돌았어요.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번호표를 뽑고 초조하게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제 앞에 앉은 젊은 여직원은 무슨 일이냐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다짜고짜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며 거의 울부짖다시피 말했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1,000만 원이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제 다급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저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직원은 잠시 제 통장과 컴퓨터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어요. 고객님, 확인해보니 닷새 전 새벽에 모바일 뱅킹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체 처리된 내역이 맞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까지 정확하게 입력되었네요. 그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바일 뱅킹이라니요? 나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나밖에 모르는데. 제가 소리치자 직원은 조금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신 적은 없으신가요? 가족이라든가 이체 받으신 분 성함이 김민태님으로 되어 있네요. 김민태.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행 직원의 말이 맞다면 범인은 제 핸드폰을 이용했고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며 제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제 아들의 계좌로 들어갔어요. 모든 정황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나리. 그 아이가 제 핸드폰을 빌려간 뒤로 모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은행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물어봐야겠다고. 며느리를 의심하기 전에 제 아들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받았을 아들이었지만
그날은 한참 동안 신호만 가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5번쯤 전화를 걸었을 때 마침내 엄마 왜 자꾸 전화해?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하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물었어요. 민태야, 너 혹시 엄마 통장에서 돈 가져다 쓴 적 있니?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대답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돈? 무슨 돈? 엄마, 요즘 왜 그래?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내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너 통장으로 빠져나갔어. 닷새 전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봐. 제가 울부짖자 민태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나리가 그러는데 엄마가 우리 쓰라고 준 돈이라며. 사업 자금에 보태 쓰라고 엄마가 이체해줬다고 하던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돈을 보내줬다고요? 내가 언제? 나는 그런 적 없어. 그 시간에 나는 자고 있었어. 엄마, 좀 진정하고 들어봐. 나리가 엄마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는데 엄마가 뭘 또 기억을 못하고 그래. 엄마, 정말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러시면 나도, 나리도 너무 힘들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귀찮음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 저를 치매 노인 취급하고 있었어요. 나리의 새빨간 거짓말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민태야. 그건 나리가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돈 그 아이가 훔쳐간 거라고. 엄마, 말 조심해. 어떻게 나리한테 그런 험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리 그런 애 아니야. 엄마가 요즘 우리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식은 정말 아니지. 실망이다. 정말 민태는 그렇게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내뱉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며느리의 편에 서서 제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눈물이 더는 나오지 않을 때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독한 마음을 먹고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나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민태 씨한테 전화 받았어요. 저한테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따지고 드는 목소리였어요. 아가,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내 통장에 있던 1,000만 원 어떻게 된 거니? 제가 차갑게 묻자 나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을 뭘로 보시고 자꾸 돈 하세요. 그거 어머님이 저희 보태 쓰라고 주신 돈이잖아요. 민태 씨 사업하는 거 힘든 거 뻔히 아시면서 주셨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훔쳐갔다고 그러세요? 증거 있어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나리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 억울함을 토해냈어요. 증거. 너가 내 핸드폰 빌려간 날 이후로 이런 일이 생겼잖니. 그날 내 핸드폰으로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핸드폰으로 뭘 해요? 통화 한 통 한 죄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연세 드셔서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애먼 사람 잡으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민태 씨랑 결혼 안 했어요. 어떻게든 결혼 말리시려고 이러시는 거죠? 네, 알겠어요. 그렇게 제 얼굴 보기 싫으시면 저 민태 씨랑 이혼할게요. 됐어요? 나리는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죠. 제 돈을 훔쳐가고도 모자라 저를 아들과 이간질하고 정신 나간 노인네로 몰아세우는 그 아이의 악랄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날이 지금 엄마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 났어. 당분간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돈도 자식도 제 인생도 모두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사방이 벽으로 꽉 막힌 어두운 방에 혼자 갇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나리의 비웃는 듯한 얼굴과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영처럼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화병이 날 지경이었죠. 이러다 정말 제 풀에 쓰러져 죽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제 명예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를 정신 나간 노망난 늙은이로 몰아붙인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의 말만 믿고 등을 돌린 아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끙끙 앓던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행으로 향했어요. 지난번에 그 무심한 여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 창구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갓 입사한 것처럼 보이는 앳된 얼굴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처럼 흥분하지 않고 최대한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든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고 아들은 제가 돈을 준 거라고 말하고 며느리는 잡아떼는 상황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남자 직원의 표정은 이전의 여직원과는 달랐습니다. 안타깝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더군요. 제 하소연이 끝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핸드폰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제 핸드폰을 받아들고 이것저것 능숙하게 눌러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이상한데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상한가? 제가 묻자 직원이 핸드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인증서 관리라는 메뉴가 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약 보름 전에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된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아니면 재발급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혹시 직접 하신 게 맞으신가요? 재발급?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제 대답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는 갤러리 앱을 열어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찍은 적 없는 사진 한 장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바로 제 보안카드 앞뒷면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범인은 어르신 핸드폰으로 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이 보안카드 사진을 이용해 모든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남겨둘 정도로 대담하고 치밀하네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리는 제 핸드폰을 빌려가서 통화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제 핸드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제 지갑에 있던 보안카드를 꺼내 사진으로 찍어 저장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제 통장을 자기 통장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젊은 은행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상상 이상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어요. 은행을 나서는데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금 1,000만 원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에요.
저는 홀린 듯이 발걸음을 옮겨 은행 옆 건물에 있는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향했습니다. 고객센터에 들어가 제 이름을 대고 계약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년 넘게 붙던 종신보험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려고 악착같이 유지해온 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컴퓨터를 두드리던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고객님, 해당 보험은 열흘 전에 해지 처리되셨는데요. 네. 해지라니요? 누가요? 온라인으로 직접 해지 신청하셨고, 해지 환급금 6천만 원가량은 고객님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모두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보여주는 화면에는 제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은행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리가 제 명의를 도용해 만든 대포 통장이 틀림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예금 1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6천만 원. 제 20년 세월이 담긴 피 같은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리는 제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까지 손을 대 제 노후를 송두리째 뽑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에 힘없이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우편함에 꽂아두고 며칠째 확인하지 않았던 우편물들이 생각났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편함으로 달려가 쌓여있던 편지들을 들고 왔습니다. 각종 공과금 고지서와 광고지들 사이에 낯선 캐피탈 회사의 로고가 찍힌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스팸인 줄 알고 지워버렸던 그 대출 신청 문자를 보낸 바로 그곳이었어요. 손을 벌벌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대출 약정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제 명의로 500만 원이 대출되었고 매달 얼마씩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 1천만 원, 보험 해지 환급금 6천만 원, 그리고 저도 모르는 대출 500만 원. 나리가 제게서 훔쳐간 돈은 무려 7,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제가 평생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팔아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나리는 처음부터 제 전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어요. 아들과의 결혼도 그 살랑거리던 애교도 모두가 이 돈을 노린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태는 그 연극의 가장 중요한 소품이자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셈이었죠. 분노와 배신감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피눈물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아이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아이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처절한 복수의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아내고 비장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혼자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할까? 하지만 나리는 분명 증거 있냐며 큰 소리를 칠 것이고 아들은 여전히 나리의 편에 서서 저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갈 게 뻔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며 동고동락했던 친구, 경자였어요. 경자는 저와는 달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머리 회전도 빨라서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제 편이 되어주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이냐?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경자는 단박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저는 더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붙들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리가 핸드폰을 빌려간 일부터 사라진 소액 결제 금액, 뭉텅이로 빠져나간 예금, 해지된 보험, 그리고 저도 모르는 대출까지. 말을 하는 내내 억울함에 목이 메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경자는 한숨을 푹 쉬더니 이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미친 여편네를 봤나? 야, 박정순. 너 그걸 왜 지금까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당장 그년 머리끄덩이를 잡으러 가도 시원찮을 판에. 경자의 불호령에 저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어요. 경자야, 나 어떡하면 좋으니? 민태는 완전히 그 애한테 넘어가서 내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해. 제가 울먹이자 경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박정순.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내가 평생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날강도 같은 년한테 뺏겨.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얼굴 보고 얘기하자. 경자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어 옷을 챙겨 입고 경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자는 저를 보자마자 등을 세게 후려치며 소리쳤어요. 이 바보야.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겠네. 그리곤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내어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경자의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를 안도감에 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경자는 제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울지 마. 나랑 같이 잡자, 그 여우 같은 년. 아니, 구렁이 같은 년이지. 내 돈 다 토해내게 만들고 내 아들놈 정신도 번쩍 들게 해줘야지. 경자의 단호한 목소리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경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날이 그년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증거도 없이 갔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어. 확실한 물증, 스스로 제 입으로 범행을 자백하게 만드는 증거가 필요해. 자백이라니. 그 뻔뻔한 애가 제 입으로 불 것 같아? 제가 묻자 경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해지기 마련이야. 특히나 그렇게 탐욕스러운 인간은 더 그렇지. 우리가 미끼를 던지는 거야. 그년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미끼를 경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다 경자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정순아, 너 옛날에 쓰던 핸드폰 혹시 집에 있니? 버리지 않았으면 경자의 말에 생각해보니 서랍 구석에 예전에 쓰던 낡은 스마트폰을 넣어둔 기억이 났습니다. 있긴 한데 그건 왜? 됐어. 그거 가지고 와. 이제부터 작전 시작이야. 저는 경자의 집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스마트폰을 찾아내 충전기에 꽂으니 다행히도 전원이 켜졌어요. 저는 그 핸드폰을 들고 다시 경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자는 제 낡은 핸드폰을 받아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통화 녹음 앱을 찾아냈습니다. 자, 봐봐. 전화가 걸려오면 이 버튼만 누르면 돼. 그럼 상대방 목소리랑 내 목소리가 전부 녹음되는 거야. 음질도 아주 깨끗한 경자는 제게 녹음 기능을 몇 번이고 시연해 보여주며 사용법을 익히게 했습니다. 앞으로 날이나 민태랑 통화할 일 있으면 무조건 이걸로 받아. 그리고 녹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핸드폰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작은 기계 덩어리였지만 제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어요. 드디어 반격의 무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자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제 원래 핸드폰으로 아들 민태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바꾸라고 손짓했어요. 신호가 몇 번 가고 민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연락하지 말랬잖아. 여전히 차갑고 귀찮다는 목소리였어요. 경자는 제게 눈짓으로 어서 말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일부러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어요. 민태야, 엄마야.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나이를 먹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봐. 나리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니. 내가 사과해야 하는데 나리 좀 바꿔줄 수 있겠어? 제 서러운 연기에 경자는 옆에서 잘한다며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민태는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알았어. 잠깐만.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태가 나리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였죠. 나리야, 엄마가 전화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그러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나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피커폰이라 작게 들렸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나리의 것이었어요. 뭘 바꿔줘? 그냥 엄마가 돈 줄 거 있나 보지. 얼마 줄 거냐고 물어봐. 그리고 나한테 사과하려면 돈으로 하라고 해. 나리의 목소리는 제 귀에 똑똑히 들렸고 당연히 낡은 핸드폰에도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경자는 분노에 찬 얼굴로 입모양으로 욕설을 내뱉었어요. 잠시 후 민태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리는 지금 좀 그렇고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민태는 나리가 시키는 대로 혹은 나리의 눈치를 보며 어설프게 상황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대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 알겠다. 그럼 나중에 다시 할게. 나리한테 꼭 미안하다고 전해줘.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자는 곧바로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어요. 민태와의 대화, 그리고 그 뒤로 희미하게 들려온 나리의 목소리. 나한테 사과하려면 돈으로 하라고 해. 비록 작고 희미했지만 이것은 나리의 탐욕과 인성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저는 녹음된 나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 유나리. 어디 한번 해보자. 너의 그 탐욕을 이용해서 내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주마. 제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은 분명 의미 있는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자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제 낡은 핸드폰에 녹음된 희미한 나리의 목소리를 몇 번이고 다시 듣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정순아, 이걸로는 택도 없어. 저 독사 같은 년 법정에 가면 어머님이 하도 돈 하시길래 그냥 농담 한번 한 거예요. 하고 오리발 내밀 게 뻔해. 목소리가 희미해서 감정하면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걸. 이건 그냥 우리끼리의 확신일 뿐 판사를 설득할 증거는 못 돼. 경자의 냉철한 분석은 제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감정에만 호소하다가 되려 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으니까요. 더 확실하고 더 교묘하며 더 빼도 박도 못할 덫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면 좋으니 경자야.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제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자 경자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짐승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더 크고 맛있는 먹이를 주는 거야. 제 허기를 못 이겨 이성을 잃고 달려들게 만드는 거지. 날이 그년이 탐내는 게 돈이라면 우리는 그 애가 평생 상상도 못 해봤을 만큼 거대한 돈을 미끼로 던지는 거야. 경자의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는 어떤 비장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고 분노하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냥감을 옥죄어 들어가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작전은 며칠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스피커이자 나리와도 안면이 있는 반찬가게 주인이었어요.
그녀는 한 번 들은 이야기는 반드시 두세 배로 부풀려 온 동네에 퍼뜨리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와 경자는 일부러 손님이 가장 붐비는 저녁 시간에 맞춰 그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경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연기를 펼쳤어요. 어머나 세상에. 정순이 아니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폈어? 아주 기름이 좔좔 흐르네. 소문 들으니까 곧 강남에 빌딩 사신다면서요, 사모님. 경자의 과장된 외침에 반찬가게 주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한 척 손사래를 치며 경자를 툭 쳤어요. 얘는 못 말려 정말.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직 아무것도 결정 안 됐는데 저의 이 부정은 사실상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반찬가게 주인이 옳다구나 싶어 제게 다가와 팔을 붙들었습니다. 아니 형님, 진짜예요? 외갓집 땅이 대박 났다는 게 사실이었어. 아이고, 사람은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라니까. 얼마나 받으시는데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좀 해. 아직 자식들한테도 제대로 얘기 안 했어. 괜히 김칫국부터 마실까봐. 뭐 나라에서 하는 거라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세금 떼고 뭐 떼고 해도 아파트 몇 채 값은 된다는 것 같더라고. 제 말에 가게 아는 감탄과 부러움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저를 위하는 척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보탰습니다. 정순아, 근데 너 그런 큰돈 만져본 적 없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사기꾼들이 그런 소문 들으면 파리떼처럼 꼬일 거라고. 특히 자식들한테 잘해야 해. 돈 보고 달려드는 며느리들도 많다더라. 경자는 이 말을 하며 의미심장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나리의 귀에 들어갈 것을 계산한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소문은 KTX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이 소문이 나리에게 정확히 배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침부터 기척도 없던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꿀을 바른 것처럼 달콤하고 간사했습니다.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해 뜨고 지는 거 하루 이틀 보니. 용건만 간단히 해라. 에이, 어머님. 제가 꼭 용건이 있어야 전화드리나요? 그냥 어머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죠. 근데 어머님,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어제 민태 씨가 동네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소문 한번 빠르구나.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 너희는 신경 꺼라. 저의 애매한 태도는 나리의 탐욕에 불을 지피는 기름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날 이후 나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양손에는 값비싼 한우 세트나 제가 이름도 모르는 수입 영양제가 들려 있었어요. 제 돈으로 산 것이 분명한 그 선물들을 받아들 때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저는 온화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그 애의 재롱을 받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매일 이렇게 마사지해 드릴게요. 호호나리는 제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무르며 끊임없이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언제쯤 나온대요? 현금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은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다 받으면 손해래요. 저희 민태 씨 아는 세무사가 있는데 제가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할까요? 그 아이의 머릿속은 온통 제 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혹은 교묘하게 자기 주머니로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나리의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날수록 경자와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낡은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나리와 마주 앉아 대화할 때 대놓고 녹음 버튼을 누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경자는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아 남대문 시장과 용산 전자상가를 뒤지더니 마침내 완벽한 물건을 구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검은색 만년필이었지만 그 안에는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가 내장되어 있었어요. 정순아, 이거 봐봐. 독일제라서 그런지 음질이 아주 기가 막혀. 주머니에 넣어둬도 작은 속삭임까지 다 잡는데. 이 펜 클립 부분을 위로 한번 올리면 녹음 시작, 다시 내리면 녹음 중지야. 아주 간단하지? 경자는 제게 녹음 펜의 사용법을 시연해 보이며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차갑고 묵직한 펜을 손에 쥐고 경자 앞에서 몇 번이고 녹음 연습을 했습니다. 클립을 올리고 내리는 미세한 감각을 손끝에 익혔어요. 눈을 감고도 자연스럽게 조작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 악랄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낼 정의의 칼이었습니다. 경자는 마지막으로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정순아,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절대 흥분하면 안 돼. 저쪽에서 아무리 널 화나게 하고 무시해도 너는 끝까지 어수룩하고 순진한 시어머니를 연기해야 해. 저쪽이 방심하고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할 수 있지? 저는 경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고 말고요. 내 전 재산을, 내 자존심을, 그리고 내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판은 짜였습니다. 거대한 먹이를 앞에 두고 교활한 짐승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예상대로 나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와서는 보상금 관련 서류를 자기가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당장 만나자고 성화를 부렸어요. 어머님, 제가 시청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를 안 하면 순서가 뒤로 한참 밀린대요. 그러다 보상금 못 받으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갈 테니 어머님 신분증이랑 도장, 그리고 보안카드 같은 거 다 준비해 놓으세요. 나리의 목소리는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다급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최대한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러니? 큰일이구나. 알겠다, 아가. 어서 오렴.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한 뒤 경자가 사준 그 비장의 녹음 펜을 블라우스 가슴 주머니에 단단히 꽂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식탁에 경자가 만들어준 가짜 서류 뭉치와 제 지갑을 올려놓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거의 부서져라 열리고 나리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그러고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시간이 없는데. 나리는 소파에 외투를 집어 던지고는 곧장 식탁으로 달려와 서류들을 낚아챘습니다. 신분증이랑 도장은요? 보안카드는 어디 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빚독촉을 하러 온 사채업자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더 허둥지둥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지갑과 도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리는 제 지갑을 받아들자마자 망설임 없이 열어젖혀 보안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자기 지갑을 뒤지는 것 같았죠. 자, 어머님.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제가 하는 거 잘 보셔야 해요. 나중에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나리는 제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는 제 옆에 의자를 바싹 당겨 앉았습니다. 저는 가슴 주머니 속 펜의 클립을 테이블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딸깍하고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것이었죠. 나리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핸드폰 화면을 눌러댔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작전대로 최대한 어수룩하고 바보 같은 질문들을 퍼부으며 나리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아가, 그렇게 빨리 누르면 내가 어떻게 보니? 조금만 천천히 해주렴. 어머, 거기 영어는 뭐라고 쓰여 있는 거니? 나는 까막눈이라 모르겠네. 비밀번호는 내 생일로 하면 안 되는 거니? 그게 외우기 쉬운데. 저의 거듭되는 질문에 나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주던 나리는 이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어요. 아, 어머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계속 말 거시면 제가 집중을 못하잖아요. 이건 어머님 생일 같은 걸로 하면 안 돼요. 보안에 취약해서요.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아가, 이거 정말 안전한 거 맞니? 뉴스 보니까 요즘 핸드폰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나쁜 사람들이 내 돈 다 빼가면 어떡하니? 바로 그 말이 나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더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쿵쿵 치며 제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 진짜. 어머님 사람 속 터지게 하시네. 뭘 자꾸 빼가요? 안전하다니까요. 어머님은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세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된다니까요. 나리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제 핸드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찔러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저번에 제가 어머님 통장에서 5천만 원 빼낼 때랑 똑같다고요. 그때도 이 보안카드 사진 찍어놓고 어머님 주민번호로 인증서 새로 받아서 하니까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자꾸 의심하고 그러세요? 답답해 죽겠네 정말.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나리의 그 악에 바친 목소리만이 제 귓속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잡았다. 드디어 이 악마가 제 입으로 모든 것을 자백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희열을 동시에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질린 채 저를 올려다보는 나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어요.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나리는 그제야 자기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방금 제가 한 말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뜻이었어요. 네.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나리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고 그 커다랗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슴 주머니에서 녹음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리가 보는 앞에서 녹음 중지를 알리는 딸깍 소리가 나도록 클립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래, 나리야. 예를 들어서 그랬구나. 아주 좋은 예시였다. 덕분에 모든 게 분명해졌어.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나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 가증스럽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나리에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오지 말라고 전한 뒤 민태만 혼자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나리가 엄마 걱정 많이 하던데. 괜찮은 거야? 라며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가여워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말없이 낮에 녹음된 파일이 담긴 녹음펜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펜에 내장된 작은 스피커를 통해 조금 전 나리와 나누었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나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 그리고 이내 터져나온 폭탄 같은 자백. 저번에 제가 어머님 통장에서 5천만 원 빼낼 때랑 똑같다고요. 선명한 나리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자 민태의 얼굴은 점차 굳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찾아온 무거운 정적. 민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나리가 정말 엄마 돈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을 텐데 뭐가 더 궁금하니? 너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한다던 아내의 진짜 모습이다. 제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하자 민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의미 없는 소리를 내뱉으며 식탁 의자에서 바닥으로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나리가 갑자기 비싼 명품들을 사들이고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씀씀이를 보였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나리가 화를 내고 이 가정이 깨져버릴까봐.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 엄마가 돈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도 애써 엄마를 탓하며 진실을 외면했어.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의 눈물 섞인 고백은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연민, 그리고 배신감과 모정이 뒤섞여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악마는 아니었지만 그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은 악마가 날뛸 수 있는 완벽한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옥 같은 판을 뒤엎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고백과 나리의 완벽한 자백. 이제 모든 증거는 제 손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 이 모든 것을 까발리고 싶었지만 경자는 저를 말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저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친구였어요. 정순아, 아직이야. 마지막 단추를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날이 그년이 자백을 하긴 했지만 홧김에 한 소리다. 시어머니가 하도 몰아붙여서 거짓말을 했다고 잡아떼면 골치 아파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야, 돈.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지 못하면 너는 돈도 잃고 마음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경자의 말은 서늘한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돈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제 피와 땀, 그리고 제 인생이 담긴 그 돈을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니? 내가 그의 통장을 뒤져볼 수도 없고 제가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자 경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걱정 마.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미리 손을 써놨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야. 경자가 말한 전문가는 바로 그녀의 조카였습니다. 어릴 적 명절 때 몇 번 보았던 까까머리에 유난히 눈빛이 초롱초롱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의 뒤를 쫓고 증거를 수집하는 소위 민간조사요원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약속을 잡았다며 저를 데리고 허름한 상가 건물에 있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땡땡 기획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은 사무실 문을 열자 말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바로 경자의 조카였어요. 그는 어릴 적의 개구쟁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을 가진 진짜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자의 조카 앞에 마주 앉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나리의 자백이 담긴 녹음펜과 제가 모아둔 서류들, 그리고 나리의 사진과 주소까지. 그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오직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제 말을 경청할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혼을 시키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산 환수가 주된 목적이십니까?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니, 세 가지 전부 다. 내 돈을 모두 되찾고 그 아이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그리고 내 아들놈도 이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야지. 제 단호한 대답에 그는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명확하시군요. 계약하시죠. 착수금은 성공 보수에서 제하겠습니다. 일주일, 길어도 열흘 안에 원하시는 모든 증거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닷새 뒤 그는 저와 경자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그가 내민 보고서와 사진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나리의 최근 일주일간의 행적이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리는 민태가 출근하고 나면 매일같이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오전에는 백화점 명품관을 돌며 쇼핑을 하고 점심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청담동의 유명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를 받거나 필라테스 강습을 받고 있었어요. 사진 속 나리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옷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들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마치 제 피를 빨아먹고 화려하게 피어난 독버섯처럼 보였습니다.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나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차명 계좌의 리스트와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리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고등학교 동창이나 시골의 먼 친척들 명의까지 도용해 대포 통장을 10여 개나 만들어 운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서 빼돌린 돈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로 잘게 쪼개어 그 계좌들로 송금하며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그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계좌에서는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한 내역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고 모든 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할 계획까지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경자의 조카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의 말에 침을 꿀꺽 삼키고 마지막 장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나리가 몰래 사용하던 대포폰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이 복원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할망구한테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 못 챙겼어.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더 참아. 우리 나리, 너무 고생 많다. 그 돈 오면 우리 캐나다 가서 제일 먼저 뭐 할까? 나는 자기 닮은 예쁜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응, 자기야. 근데 그 바보 같은 남편 놈이 요즘 좀 귀찮게 구네. 자꾸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불안해. 빨리 정리하고 떠야겠어. 걱정 마. 그 바보는 자기 마누라가 세상 최고인 줄 아는 놈이잖아. 자기 말 한마디면 지 엄마도 팔아먹을 놈인데 뭘 걱정해. 나리에게는 숨겨둔 애인이 있었고 그 둘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완벽한 사기극을 공모했던 겁니다. 그들은 제 아들을 바보 같은 남편놈이라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고 저를 할망구라고 칭하며 제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사리만이 남았습니다. 내 아들을 저렇게 우롱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저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자의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이 남자도 누군지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나리의 애인이라는 남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 그리고 현재 거주지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펜은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 했던 그 두 악마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무대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이미 잠에서 깨어나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쇠를 두드려 나를 세운 칼처럼 맑고 차가웠어요. 오늘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른다. 그리고 그 연극의 연출가이자 주연은 바로 나, 박정순이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끼던 하지만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짙은 남색의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않을 기세가 담긴 저에게는 갑옷과도 같은 옷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경자가 갓 쪄낸 떡을 한 접시 들고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정순아, 밤새 잠은 좀 잤어? 얼굴이 헬쑥한 애 경자는 제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경자의 조카인 민간조사원은 경찰과 함께 약속된 시간에 맞춰 집 근처에서 대기할 것이고 아들 민태는 나리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저와 합을 맞출 것이었습니다. 경자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정순아,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너의 연기력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흥분하거나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돼. 끝까지 어수룩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해. 저 교활한 짐승이 제풀에 취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알았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수천 번의 리허설이 끝난 뒤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민태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아들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섭고 떨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녀석의 어깨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안으로 이끌어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민태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가 오늘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돼. 너는 그저 엄마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어. 겁에 질린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 되는 거야. 너의 그 나약함이 오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겨우 마음을 다잡은 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일부러 나리가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온갖 전들을 부쳐 잔치상처럼 차려놓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나리의 탐욕을 축하하는 마지막 만찬이자 그녀의 죄를 심판대에 올리는 제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녁 7시 정각.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나리가 등장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와,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나리는 눈부시게 화려한 실크 원피스에 제가 처음 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곧 수십억 자산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제 돈으로 산 그 모든 것들을 과시하며 제 옆에 앉은 민태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의기양양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님 음식 솜씨는 대한민국 최고라니까. 민태 씨, 당신은 정말 복받은 줄 알아. 나중에 우리가 강남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어머님 꼭 모시고 살자. 내가 매일 이렇게 맛있는 밥 해달라고 할 거야.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억누르며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래, 아가. 어서 많이 먹으렴. 오늘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니. 식사를 하는 내내 나리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떤 차를 새로 살 것인지, 민태의 사업은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지.
그 모든 계획 속에 나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돈을 쥐고 있는 걸리적거리는 늙은이에 불과했죠. 저는 나리의 말을 잠자코 들어주며 간간히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건 하나도 모르겠네. 전부 너희들이 알아서 하렴. 저의 그런 반응에 나리는 더욱 신이 나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길고 긴 식사가 끝나고 저는 과일과 차를 내오며 마침내 이 연극의 본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배도 부르니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지. 내가 서류들을 가져오마. 제 말에 나리는 숨을 꿀꺽 삼키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경자의 조카가 준비해준 두툼한 서류 봉투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나리가 기대하는 가짜 땅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죄악이 담긴 진짜 증거 자료들이었죠. 저는 먼저 가짜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가, 여기에 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하더구나. 나리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가방에서 자신의 인감 도장을 꺼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어디에 찍으면 될까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다른 서류 봉투를 들어 그 내용물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나리가 백화점 명품관을 활보하는 모습이 담긴 수십 장의 파파라치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나리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리야, 너가 이 샤넬 가방을 참 좋아하는구나. 아주 잘 어울린다. 그런데 이건 내가 사준 기억이 없는데 어디서 났을까?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2번째 증거를 꺼내 놓았습니다. 바로 수십 개에 달하는 대포 통장들의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아가, 세상에는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더구나. 이렇게 돈을 잘게 쪼개서 여러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렇지? 제 말에 나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증거는 캐나다 이민 변호사에게 보낸 수임료 영수증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싫었니? 우리 민태랑 나를 버리고 이 추운 나라로 그렇게 떠나고 싶었어. 나리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리와 그녀의 애인이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담긴 A4 용지 뭉치. 저는 그 종이를 들어 마치 시를 낭독하듯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할망구한테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 못 챙겼어. 할망구가 나를 말하는 거니, 나리야? 나리는 고개를 저으며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걱정 마. 그 바보는 자기 마누라가 최고인 줄 아는 놈이잖아. 자기 말 한마디면 지 엄마도 팔아먹을 놈인데 뭘 걱정해. 바보는 우리 민태를 말하는 거였구나. 제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나리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이건 다 조작된 거야. 거짓말이야. 당신이 날 모함하는 거야. 나리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모든 것을 찢어 없애버리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은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옆에서 잿빛 얼굴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태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비장한 표정의 경자와 그녀의 조카가 서 있었어요. 모든 상황을 파악한 경찰들은 순식간에 나리의 양팔을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유나리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금속성의 찰컥 소리와 함께 나리의 화려한 손목 위로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보, 민태 씨,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저 악마 같은 노인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여보, 나리는 마지막까지 민태를 향해 애원하고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 모든 것은 차가운 아파트 복도의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제 인생 최악의 연극은 가장 완벽하고도 통쾌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나리가 괴성을 지르며 끌려나간 뒤 집 안에는 폭풍이 핥히고 간 듯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채 식지도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나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흩뿌린 증거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마치 현실이 아닌 끔찍한 악몽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자는 제 옆으로 다가와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고 민태는 거실 구석에 어린아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경자의 조카는 흩어진 서류들을 조용히 다시 봉투에 담아 경찰에게 증거물로 제출했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어 경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자가 내어준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서도 저는 밤새 수갑이 채워지던 그 철컥 소리와 나리의 비명을 환청처럼 들으며 뒤척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경자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가 들어선 조사실은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앞에 커피를 한 잔 놓아주며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던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리가 처음 핸드폰을 빌려갔던 그 수상했던 순간부터 소액결제 사기, 1,000만 원 예금 인출, 보험 해지, 벌법 대출, 그리고 가짜 상속 재산으로 그녀를 꿰어내 자백을 받아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진술을 컴퓨터로 받아 적던 젊은 여경은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때로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자의 조카가 완벽하게 정리해준 증거 자료들 덕분에 제 진술은 단 한치의 막힘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몇 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나고 제가 지장을 찍고 나올 때 담당 형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오신 분은 저도 처음 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런 악질적인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형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름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로비를 나서는데 입구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의 부모, 즉 제 사돈 내외가 딸의 면회를 막는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타겟을 바꾸어 제게로 달려들었습니다. 나리의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제 다리를 붙들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아이고 사부인, 제발 우리 나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잠시 막아신 겁니다. 저희가 사부인 재산 피해보신 거 이자까지 쳐서 다 갚겠습니다.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주세요. 그 모습은 실로 애처로웠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서서 저를 삿대질하던 나리 아버지의 모습에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보시오 사돈. 애초에 사돈께서 며느리 앞에서 돈 자랑이나 하고 다니니까 애가 눈이 뒤집힌 거 아니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함정을 파서 잡아넣을 수가 있단 말이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그들의 파렴치한 이중성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붙들고 있는 사돈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도 저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 따님이 마가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쁜 친구라는 작자도 당신들 따님과 함께 유치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정을 판 것이 아니라 저는 제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운 것뿐입니다. 당신들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저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딸을 어떻게 저렇게 괴물로 키웠는지 반성하는 것입니다. 제 단호한 일갈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경자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민태의 속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녀석은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여 현금 뭉치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대신 녀석에게 혹독한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죗값을 치르고 싶다면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해라. 변기 구석구석 내 어미에 썩어 문드러졌던 속을 닦아내듯 그렇게 정성으로 닦아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직접 번 돈으로 장을 봐와서 내게 밥을 차려 올려라. 내가 이 과제를 단 한 번이라도 거른다면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민태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태는 정말로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기 짝이 없던 녀석의 솜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갔습니다. 저는 녀석이 차려준 짜고 싱거운 밥을 말없이 먹어주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법적 절차와 재산 환수 과정은 경자의 조카가 깔아놓은 완벽한 증거들 덕분에 순풍에 돛단 듯 진행되었습니다. 나리와 그 애인 명의의 모든 재산과 차명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되었고 제게서 빠져나갔던 돈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매일같이 불어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은 제게 새로운 소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제게서 억지로 뜯겨나갔던 저의 지난 세월이자 자존심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나리가 탕진해버린 일부 금액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지만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 우리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우리 안에 갇혀버린 늑대처럼 나리는 제 모든 것을 토해내고 나서야 철창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싸움의 마지막 페이지,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 나리와 그 공범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맑았습니다. 저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평온한 마음으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처럼 경자가 있었고 제 뒤에는 이전보다 한결 헬쑥해졌지만 눈빛만은 단단해진 아들 민태가 서 있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교도관에게 이끌려 죄수복 차림의 나리와 그 애인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몇 달 사이에 나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생기와 탐욕으로 반짝이던 그 눈은 초점을 잃고 퀭했으며 제 돈으로 관리받던 윤기 흐르던 피부는 푸석푸석하게 말라 있었어요. 그들은 방청석에 앉은 저를 발견하고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재판은 마지막 절차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종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방패 삼아 연로한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평생의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와 신의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으며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부디 이들에게 법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리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나리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애인의 꼬임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식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변론을 펼쳤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주문. 피고인 유나리를 징역 7년에, 피고인 김건풍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판사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나리는 억울하다는 듯한 짧은 비명을 내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고 그녀의 애인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제 마음속을 휘젓던 길고 긴 폭풍이 마침내 완전히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었고 비록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맑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와 화병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장 먼저 과거와의 이별을 고했습니다. 나리의 추악한 기억과 제 눈물이 서려있는 그 낡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자의 집 근처에 있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을 제 손으로 직접 꾸미고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허브와 상추를 키우는 소소한 일상은 제게 큰 기쁨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아들 민태는 이제 어엿한 직장인으로 자리 잡아 여전히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갔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살가운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복지관을 지나다 우연히 어르신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실이라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전구 하나가 탁 하고 켜지는 듯 했습니다. 나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겪은 이 끔찍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길로 복지관을 찾아가 관장님을 뵙고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싶다고 자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픈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강단에 섰습니다. 제 솔직하고 처절했던 경험담에 강의실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은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단순히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를 누르지 말라는 기술적인 지식만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조차 모든 것을 터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스스로를 지킬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저는 어느새 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경험이 위로가 되고 제 지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제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큰 보람과 삶의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기 사건의 비극적이고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지혜로 꽃 피워낸 그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란다 텃밭의 작은 새싹들이 따스한 햇살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듯 저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단단하고 희망차게 뻗어나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